같은 시각 청평호 다른 곳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친구에게 죽임을 당한 뒤 호수에 버려진 장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탐지기에 사체로 보이는 작은 점이 나타나자 잠수부들이 인양에 나섭니다. 현장에 나온 이 피의자는 친구가 가진 2억 여원을 빼앗기 위해 중국 동포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했어요. 경찰은 지난 5월 쇠사슬에 묶인 채 청평호수에 떠오른 40대 여인도 이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우리에게 아예 알려지지 않은 연쇄살인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사건의 범인도요, 연쇄살인마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연쇄살인마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연쇄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연쇄살인마의 범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2년 5월 29일 낮 12시 10분경입니다.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마을 주민 당시 나이 38세 김모 씨의 전화였습니다. 아니, 이상한 물체가 강변에 있어가지고 나가봤더니 거기에 좀 뭔가 이상한 물체가 있다. 한 여성이 수면 위에 엎어진 채 이미 사망한 상태다 라는 신고였습니다. 이곳은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모 스키장 부근 홍천강 하류였는데요. 타살된 채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 30에서 50대 사이가량의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곧바로 타살이라고 추측을 했을까요? 일단 키 160cm에 검은색 면바지, 베이지색 인조 가죽 잠바를 입고 있던 여성은요, 발견 당시에 청색 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고 양손은 나일론 끈으로 묶여 있었으며 무려 10m 길이의 쇠사슬, 그걸로 목과 허리, 발목 등 6곳을 결박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분명 인위적인 흔적이 보인다 라는 점, 이건 타살의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경찰의 추측으로 부패 당시의 상태로가 보면 아마 한 2개월 전쯤 살해된 뒤 강물에 유기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가수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시신이 2달 정도 있었다. 부패도 진행됐을 뿐더러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문이 안 나오거든요. 결국 경찰은 서울, 경기, 강원도 일대에서 가출 또는 실종 신고가 된 30에서 50대가량 여성을 대상으로 DNA 대조 작업을 벌이며 신원 확인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신원을 알아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대로라면 미제 3건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연쇄살인마의 그 범행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수많은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걔네들 언젠가 사회에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할 거 아니냐?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매년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강력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우리에게 알려지는 건 언론을 통해 혹은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런 말들도 많더라고요. 언론에 보도했냐, 제보했냐 안 했냐의 차이. 마법의 단어가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근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님 사건. 정말 다른 판단이 나오죠. 계속해서 무시하고 사건이 마치 축소된 것처럼 지나가다가 이제 가해자들 구속됐습니다. 그리고요, 가해자들 구속되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했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녹취까지 확보가 됐죠. 초창기 땐 그런 게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확인이 됐죠. 아마도 그 내용대로라면 살인죄 적용이 될 텐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 끔찍한 사건,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쇄살인마들 중에 대다수는 이미 출소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한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 연쇄살인마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우선 검거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강도강간 사건이 접수됩니다. 여기는 서울이네요. 커피숍을 운영하던 30대 여성 김모 씨가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괴한 여러 명에 의해 결박을 당하고 고문에 가까운 위협을 당하며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집안에 있던 물건을 포함 약 600만 원의 재산 피해와 전치 3주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였죠. 우선 경찰은 현장에 남은 증거들과 피해자의 카드를 인출했다, 그 가능성이 있으니 CCTV를 통해 이 범인들의 모습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거에 성공하게 되죠. 자, 근데요, 경찰은 너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서울에서 발생한 건 맞는데 이게 범인이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범인이 무려 4명입니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범행 동기도 무언가 찜찜함을 남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인은 무려 4명. 주범은 당시 나이 42세, 이름 박광희. 그리고 이들과 함께한 공범 3명은 전부 중국 국적입니다. 39세 영웅봉, 그리고 39세 전모씨, 41세 권모씨입니다. 박광희는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 범행까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요. 가장이죠. 그리고 연웅봉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적이 다르죠. 전씨도 권씨도. 이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권씨가 내가 아는 사람이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돈이 많아.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은 범행을 계획합니다. 일단 집에 돈이 많으니까 집에서 털자. 며칠 동안 미행을 하고 집을 미리 알아놓습니다.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몇 시에 나가는지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2002년 11월 11일 새벽 1시경. 자, 영업을 마친 피해자 권 씨는요, 전화를 겁니다. 공범 3명에게요. 집 간다. 영업 마쳤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광희, 연웅봉, 전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집 안으로 침입, 미리 숨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박광희는 자신이 소지한 칼을 옆구리에 대고 손을 입으로 막은 뒤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연웅봉과 전 씨가 함께 달려들어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과 발을 플라스틱 밴딩으로 묶은 뒤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현금 100만 원, 미화 70불, 신용카드, 통장, 금목걸이, 장신구, 돈 되는 건 다 빼앗았죠. 그리고 무려 전치 3주의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죠. 바로 인출을 하질 못했습니다. 아침까지 아주 끔찍한 시간은 이어졌죠. 헌데 이 중 이 범행을 저지르자라고 얘기했던 권 씨 있죠. 권 씨는 오전 8시경 은행이 열기 전에 결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강도강간 사건이죠. 그렇게 이들은요, 11월 11일 오전 8시 22분 서울 소재 은행에 들러 현금 인출을 약 400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일단 너무나 조직적인 범행인데 범행 동기 자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각자 중국으로 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 정도 금액만 가지고 도망칠 리는 없잖아요. 무언가 추가 범행들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들 주변인들에 대한 행적조회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범이었던 박광희, 이 박 씨의 주변에서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바로 살인사건이었죠. 박광희는요, 수상스키를 타다가 알게 됐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장모 씨였는데 그에게 내가 여자를 소개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며 유인을 하게 되었죠. 이때 했던 사람이 박광희, 연웅봉, 전씨 이렇게 3명이 범행을 저지릅니다. 박광희가 평소 돈이 없던 연웅봉, 전씨에게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거든. 한 2억은 땡길 수 있을 거야. 범행해서 뿌리 나중에 중국으로 다 밀항하자 라고 얘기를 하죠. 가평군 소재에 있는 한 사무실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연웅봉이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광희가 장 씨를 유인해 오면 전 씨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가격을 하고 연웅봉은 칼로 위협을 해 테이프로 손가발을 묶은 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이죠. 굉장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역할을 나누고요. 이 범행은 2002년 10월 4일 오후 5시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자,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날 오전 12시 20분경 남양주시 소재의 한 현금 인출기에서 약 1,200만 원 정도를 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일 오전 10시 30분 수상스키를 탔다 그랬죠? 보트에 가서요. 연웅봉은 손발이 묶인 피해자의 얼굴을 보트 안에 있던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요. 그리고 목을 눌러 끔찍히 살해합니다. 계획적이죠. 자, 그리고요. 살해한 이후에 미리 준비했던 쇠사슬로 몸을 감고요. 준비한 쇠추 2개를 달아 시신을 집어던져 유기했습니다. 이거 이유가 있었거든요. 추까지 사놨다. 끔찍한 계획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병행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이 됐거든요.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각자 1억씩 했어야 되는데 이들 셋은요.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 박광희의 후배 앞서 말씀드린 권 씨를 함께 추가합니다. 그리고 박광희가 알고 있던 돈이 많은 사람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에 있는 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결정하죠. 2002년 10월 30일 밤 8시 30분경 전 씨와 권 씨가 먼저 손님인 척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 위협을 하고 청테이프로 눈, 양손을 묶습니다. 그 이후 연웅봉과 박광희가 들어와 안에서 망을 봤죠. 그 이후 귀가하는 피해자분의 아내, 딸까지 같은 방법으로 묶습니다. 현금 730만원, 50만원 수표 1장, 10만원권 수표 24장, 목걸이 반지 세트,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자, 이들이 저지른 범행들의 공통점들이 있었죠. 어떤 거죠? 쇠사슬, 테이프, 조직적인 문제. 이런 흉측한 범행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다. 한 번이 아닐 거다. 돈이 부족하니까 계속 저지른 건데 과연 장씨 사건이 처음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지속적인 추궁을 하고 주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입을 엽니다. 바로 신원 확인이 되지 않던 미상의 여성 사체를 발견한 내용이죠. 그 사건, 바로 범인이 이들이었습니다. 박광희는요, 2001년 1월 2일에도 범행을 저지른 게 하나 확인되더라고요. 그냥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그냥 훔쳐 달아납니다. 범행이 일상이었죠. 자, 당시 박광희와 그리고 연웅봉 2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광희가 충남 예산군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노 씨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분명 앞서 말씀드린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고 했죠. 이들 사이에 있는 내연관계, 즉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박광희는요, 이제 그만 만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노 씨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니, 이거 끝낸다고? 안 돼. 나 이거 다 네 아내한테 얘기할 거야. 그리고 금품 요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박 씨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돈 요구 그리고 성관계 요구를 해왔던 것이었죠. 결국 박광희는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영웅봉에게 함께 도와달라 제안을 했고 이들은 함께 결탁을 하게 되죠. 2002년 3월 하순에서 4월 10일 사이입니다. 날짜도 특정이 안 됐습니다. 정확한 건 시간 오전 10시경 박광희가 보트 하나 타자라고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보트 안에 데리고 들어간 뒤 흉기를 꺼내들며 너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위협을 시작하죠. 영웅봉은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청테이프로 입을 감고 노끈으로 양손을 묶은 뒤 준비해둔 쇠사슬과 차량용 스노우 체인으로 피해자의 몸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청평호에 빠뜨렸죠. 그렇게 살해했던 겁니다. 연쇄적인 살인사건, 연쇄적인 강도사건. 생각해보니까요. 이들이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를 때 장시사건이었죠. 장시사건에서 준비한 게 추가했었습니다. 근데 발전한 게 맞았습니다. 왜냐면 시신이 떠올랐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장시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장을 시켜놓은 상태라 레이더 감시를 통해 찾아낸 겁니다. 자, 끔찍한 사건, 그리고 조직적인 연쇄살인, 강도살인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살해했던 자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뻔뻔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던 자들, 이들은 과연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자, 우선 재판부는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연웅봉, 공범이었죠. 살인에 가담했던 연웅봉은 무기징역, 그리고 전씨입니다. 전씨는 징역 15년, 권씨는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범인 박광희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했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왜 아예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헌데 항소심에선 바뀌었습니다. 연웅봉, 전씨, 권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사형 판결을 받았던 박광희가 감형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감형을 받은 걸까요? 박광희는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 장씨 죽일 기회가 없었어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지 우린 죽이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물론 재판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애초부터 고문까지 지시한 기록이 확인됐고 나중에 죽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박광희가 잘됐다. 죽여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 이 모든 증거들을 봤을 때 살해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쇠사슬과 쇠축까지 준비한 점. 이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공모연재로 보일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왜 박광희는 감형이 됐던 걸까요? 일단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광희는 이 범행 이전 연쇄범죄인데 살인, 강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 전력이 없답니다. 중범죄, 네, 아닐 수 있습니다. 97년 수원지법에서 절도죄를 저지른 거, 98년 서울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맞은 거, 2002년 서울지법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맞은 거, 막 훔치고 그랬으니까요. 틈만 나면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중범죄 전력이 없기 때문에 감형입니다. 그리고 자백했다라는 이유인데요. 그 자백의 이유가 장씨 살인 사건을 저질렀죠. 그걸로 검거가 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내연 관계했던 노씨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 해서 그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됐다. 따라서 감형의 사유가 된다. 이 이유입니다. 자기가 먼저 정말 그냥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범행 패턴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추궁하자 자백을 한 것뿐이지 뉘우쳐서요? 과연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명의 무기수가 있죠. 한 명은 한국 국적, 한 명은 중국 국적. 박광희는 지금도 과연 교도소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씨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교도소에 있을까? 외국인 교도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전씨, 권씨는 출소했을 겁니다. 전씨는 살인죄, 강도죄로 15년,
권 씨는 강도죄, 강관죄 6년.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네 나라로 갔을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무기수가 감형되어 다시 나왔다라는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냥 가석방 된 사람 명단, 거기에 무기수 몇 명, 그 무기수가 누군지 우리가 알 방법은 아예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범행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죠. 살인으로 무기수였는데 감형받고 나와 또다시 살인 혹은 살인 미수건을 저지른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을 지금도 느끼고 있죠. 솜방망이 처벌이다. 어차피 내보낼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 사건에서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으로만 가는 게 아닐까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면 이 사건은요, 이렇게 안 끝났을 겁니다. 너무 잔인했거든요. 너무 끔찍했거든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형량은 올라갑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제보를 받다 보면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으로 나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아서 형량이 올라갔다. 매번 하는 반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궁금합니다. 저는 뒷이야기에서 여러분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아마 이 사건 저도 처음 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마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구나. 이게 이유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는 자주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는 분인데, 그 대한민국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단체에도 계시고 피해자 보호에 헌신하시는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님 계시죠.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성규 이사님께서 전해주신 사건입니다. 전성규 이사님께서는 대한민국 범죄 예방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수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범죄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는 그 내용들, 정말 오랫동안 외치셨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묵인돼 왔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서 법령이 변경된 것들도 많고, 그리고 처벌이 강화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전성기 이사님께서 그 재판 판결과 관련해서, 특히 대한민국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나라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돼요. 그 전께 전부 다 수기로 돼 있어요. 특히 옛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서화가 돼 있다는 게 그냥 PDF 파일로 떠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게 아예 없거든요. 옛날 사건들은. 그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서. 해서 전성기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기록원이죠. 국가기록원을 직접 이제 허가를 받고 들어가시면서 대한민국의 강력 사건들의 기록들, 판례들을 전부 다 번역하시고, 번역이라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전부 우리가 쓰는 하나의 파일로 만드셨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백과사전이에요. 대한민국 형사사건의 백과사전을 만드셔가지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한번 나와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 많고, 이거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소개를 어떻게 드릴까 하다 저번에 그냥 댓글로만 하나 남겨놨었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 댓글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고정 댓글을, 그리고 이번에도 살려다가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일부러 이 영상 뒤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오늘 이런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플러스 에디션이라고 저번 거보다 더 내용들이 추가가 돼서 건데, 저도 이전 거 갖고 있어요. 이게 아직 나온 게 아니라서 이게 실물로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좀 두께가 어마어마한데, 첫 번째가 살인 연쇄살인, 두 번째가 강도약취 대량살인 강간 존속살인, 세 번째가 살인교사 보복 치정살인 치사 기타 범죄, 이렇게 해서
섹션별로 분류들을 쭉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신 내용인데 저도 참고를 해요. 과거의 판례가 어땠지? 과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됐지?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도 보는 내용이고요. 저는 뭐 PDF 파일로 봅니다. 이거 책이어서 구겨지기 싫어가지고 PDF 파일을 사서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이건 감히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신 분은 없어요. 국가에서도 사실 못했던 거라서.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여러분께 이거 지금 판매 오늘 영상 기준으로 이제 이틀도 안 남았을 거예요. 이틀 남았나? 아마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될 텐데 소개는 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뒤에 넣었습니다. 이걸 또 들으시고 광고비 받는 거 아니야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저는 전성기 이사님께 광고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영상에 정말 많은 부분들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 발전하고 생각이 많이 다양해지고 진짜 여러 가지로 제가 옛날에는 방송 좀 격했잖아요. 초창기 때는. 근데 조금 더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들어가기 시작한 게 전성기 이사님과 이제 그 좋은 분들을 알게 되면서 저도 조금씩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내용들이 좀 그렇게 됐던 건데 제가 이렇게 은인 같은 분께 뭐 그럴 리도 없고요. 뭐 저한테 따로 요청도 안 하시고요. 근데 뭐 좀 어찌되었든 이런 노력을 하신 부분에 전 노력의 대가는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 뭐 아니면 이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저한테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너 정보 어디서 얻니? 뭐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내용이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주변에 법을 공부하시거나 이런 사건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 좋은 선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 있는 사건들 내용들도 제가 아마 컨텐츠로 조금씩 올릴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천천히 하나씩 추가가 될 텐데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사건도요. 기사가 4개밖에 없어요. 그 결과도 안 나와 있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언론에 집중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게 바뀐다라는 뼈아픈 말이 저도 방송 초기에는 진실이 아니길 믿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좀 모두가 다 똑같이 수사하고 같은 수사 범주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편차는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뭐 이 사건 내용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